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정말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FS 크레딧 오퍼튜니티스, 티커 심볼로는 FSCO인데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FSCO가 특히 높은 배당 수익률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업 개발 회사 BDC라고 불리는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FSCO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또 수익은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매력이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정말 핵심만 쏙쏙 뽑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FSCO의 기본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업 방향성, 핵심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구조는 어떤지, 또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최근 재무 성과, 또 이 회사의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능력은 어떤지 이것도 짚어봐야겠죠. 마침 오늘 녹음을 기준으로 오늘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예상, 그리고 이 회사 특유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같은 것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FSCO 실적을 보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와 성장 기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FSCO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이 정의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네, 공식적으로는 사업 개발 회사, 비즈니스 데벨롭먼트 컴퍼니, 줄여서 BDC라고 부릅니다. 이 BDC들의 핵심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로 미국의 중소기업들, 특히 좀 뭐랄까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게 맞춤형 대출 같은 신용 솔루션을 제공해서 성장을 돕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 같은 아주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은행 문턱이 높아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자금 활로를 열어주고 동시에 투자자들에게는 또 고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좀 독특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BDC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일반 기업하고는 좀 다른 규제를 받거든요.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벌어들인 수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세금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이제 높은 배당을 주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자산에 투자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매력적인 수익률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그만큼의 위험이 따라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FS코가 주로 상대하는 이 중소기업들은 사실 대기업보다는 신용 위험, 그 돈을 못 갚을 위험이 본질적으로 높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기업보다는 더 크다는 거죠. 이 점은 투자를 고려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위험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FSCO는 단순히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망하긴 한데 자금이 좀 부족한 그런 중소기업들의 성장 파트너 역할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이제 전통적인 은행들이 좀 꺼리는 그런 시장에서 높은 수익 기회를 찾는 그런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투자자 수익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가 결국 관건이겠죠? 네,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게 성공하면 정말 좋죠. 하지만 그만큼 개별 기업에 대한 아주 깊은 분석,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분석이 잘못되거나 관리에 실패하면 손실도 클 수 있고요. 결국 높은 수익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인데 FSCO가 과연 이 위험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럼 FSCO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법적으로는 상장 폐쇄형 펀드, 그러니까 클로즈드 엔드 펀드, CEF 형태라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개방형 펀드와는 좀 다르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투자자들이 원할 때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직접 사고 팔아야 하는 구조죠. 이렇게 주식 발행 등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주로 어디에 투자하냐면 사모시장 부채, 프라이빗 뎁, 나 신용 관련 투자,
특히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직접 대출, 다이렉트 랜딩, 여기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전문성을 살리는 거죠. 그렇죠. 이 CF 구조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이라면 투자자들이 갑자기 환매를 요구해도 펀드 매니저가 자산을 급하게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단점은 펀드의 실제 자산 가치, 우리가 NAV, Net Asset Value라고 부르는 순 자산 가치와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NAV보다 비싸게, 즉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될 수도 있고 반대로 싸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될 수도 있는데 현재 FS코는 약간의 프리미엄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실제 가치보다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죠. 또 거래량이 적은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유동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모시장 투자 자체가 공모시장에 비해서는 정보 접근성이 낮고 자산 가치를 평가하기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투명성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 구조는 그럼 어떤가요? 주 수입원은 역시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겠죠? 특히 이제 담보가 있는 담보대출, secured loans나 후순위 담보대출, junior secured loans 위주로 투자해서 안정성을 좀 높이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얻는 투자 수익, 자본이득이다 배당금 같은 거요. 아니면 대출 약정이나 관리 등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일부 있다고 하고요. 수익 구조가 좀 다각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자 수익이 물론 핵심이죠.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빌려준 기업이 어려워지면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떼일 수 있다는 신용 위험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위험이고요. 투자 수익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수수료 수익도 거래량이나 약정 규모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서 아주 꾸준한 수입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각 수익원마다 다 위험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FSCO는 특히 자산 보유 모델, 에셋 헤비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직접 대출 자산을 자기들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대출이 부실해지면 그 위험을 직접 다 떠안아야 하지만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온전히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보유 모델에서는 펀드의 순수한 자산 가치, 즉 NAV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출 자산이 부실해지면 그 손실이 바로 NAV 하락으로 이어지니까요. 펀드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산을 계속 사들여서 보유하려면 그만큼 대규모 자본이 계속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확장성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그런 모델보다는 좀 불리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NAV 변동성도 무시 못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런 구조 하에서 FSCO만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체적인 기술이나 특허가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들어보니까 모 회사인 FS 인베스트먼트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FS 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자산이 830억 달러가 넘는 굉장히 큰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니까 아무래도 그 후광 효과가 상당하겠군요. 그렇죠. 그게 아마 FSCO의 가장 큰 경쟁 우위라고 봐야 할 겁니다. FS 인베스트먼트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 방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경쟁사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중간 시장, 미들 마켓사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독점적으로 발굴하는 능력, 이게 핵심인 거죠. 소위 말하는 독점적인 딜 소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기회를 잡는 거죠. 또 다른 강점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모시장과 사모시장을 넘나들면서 이벤트 중심, 이벤트 드리븐 투자나 특수 상황, 스페셜 시츄에이션스 투자를 하는 그런 유연한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AF 구조 덕분에 투자자들의 환매 압력에서 자유로워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경쟁 우위로 꼽힙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백업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강점들이 실제 성과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나요?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일단 분석에 따르면 이런 중간 규모의 사모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일반적인 공모시장 투자 대비
더 높은 유일드 리턴 프리미엄을 얻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게 실질적인 성과죠. 그리고 사모 투자는 보통 주식시장이나 공모 채권 시장과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한다고 보고요.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결국 꾸준한 배당금 지급에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에도 배당금을 지급했었죠. 하지만 여기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할 점은 이 수익률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프리미엄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상관관계가 낮다고는 하지만 정말 심각한 시스템적인 위기가 닥치면 사모 자산이라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동반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모회사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높다는 점, 또 특수상황 투자는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위험 요소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FS 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무형 자산,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나 시장 이해도 같은 것들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이게 FSU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최근의 성과는 어땠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마침 1분기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분기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NAV 기준으로 순수익률이 3.53%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같은 기간 하이힐드 채권 시장 수익률보다는 259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59% 포인트 더 높았고 레버리지론 시장 수익률보다는 무려 305 베이시스 포인트, 3.05% 포인트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시장을 크게 아웃퍼폼한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 환산한 분배 수익률도 NAV 기준으로는 10.5%에 달해서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다가 월별로 지급하는 배당금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늘려왔더라고요. 주당 0.0645달러에서 0.0678달러로요.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1분기 성과만 보면 분명히 좋았습니다. 숫자는 그렇죠. 하지만 단기 성과만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특히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투자에서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했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의 비중이 높아진 건 아닌지 같은 거요. 그리고 배당금을 늘리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벌어들인 순투자 소득, NII, Net Investment Income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즉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적절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NII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그건 결국 원금을 깎아먹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으니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죠. 또 주가가 NAV 대비 할인폭을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지만 만약 프리미엄 상태로 넘어간다면 그건 또 고평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죠. 운영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나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투자 활동 같은 것들이요. 제가 본 바로는 포트폴리오의 84%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선순위 담보부채로 구성했다고 하던데요. 이건 직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1분기 동안 신규 투자도 꽤 활발하게 한 것 같습니다. 총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집행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사모신용 시장의 강점을 잘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2,500만 달러에서 7,500만 달러 규모의 중견기업 대출에 집중하면서 공공시장 투자 대비 더 강력한 보호장치, 예를 들면 더 엄격한 계약 조건 같은 것을 확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하네요. 차별화된 접근 방식 같아요. 네, 포트폴리오의 84%가 선순위 담보부채라는 건 그나마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16%는 그보다 위험한 후순위거나 아예 담보가 없는 대출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리고 선순위 담보라고 해도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신규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투자의 질이 중요합니다. 새로 투자한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어떤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위험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견기업 대출에 집중하는 전략 역시 대기업에 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이 더 크고 경기 침체 시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내재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쉽지만 2분기 실적은 오늘 장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라서 1분기와 2분기를 직접 비교 분석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겠네요. 그렇다면 FSC코의 자산 건전성,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 같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이 회사를 분석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입니다. 핵심적인 자산 건전성 지표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연체율, 딜링퀀시 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부실채권, non-accrual loans의 비율, 또 미래 손실에 대비해서 쌓아두는 충당금 설정률 같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투명성이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분석에서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표면적인 숫자보다는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 회사가 과연 그런 리스크를 잘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FS에코 같은 금융기업에서는 이 자산 건전성이야말로 성장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틀을 FSCO에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FSCO는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분산은 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또 신용평가 시스템의 정교함. 이건 모래사인 FS 인베스트먼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당히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최신 기술인 AI나 머신러닝 같은 걸 활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충당금 설정. FSCO가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미래 손실에 대비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배당을 계속 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그런 긍정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죠.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가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실제로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는지, 신용평가 시스템이 실제 운영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 또 쌓아둔 충당금이 정말 충분한 수준인지는 결국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AI나 머신러닝 활용 가능성도 언급은 되었지만 FSCO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기술들을 리스크 관리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냥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좀 해보죠.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연체율이 낮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준다면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FSCO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외형만 키우는 확장이 아니라 정말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징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도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커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에 성장률은 높은데 연체율도 같이 높아진다거나 혹은 쌓여둔 충당금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부족하다는 신호가 보인다면 그건 이 회사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무성과 지표와 자산 건전성 지표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곧 발표될 2분기 실적 발표, 여기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까요? 오늘 2025년 8월 25일 장마감부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죠. 아마 경영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강조하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FSCPO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강력한 배당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미 7월과 8월에도 주당 0.0678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런 꾸준한 배당 지급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견고한 자산 운용 성과도 강조할 것 같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 AUM이 약 22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아까 말한 이벤트 주도형 투자나 특수 상황 투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수한 자산 가치 및 총 수익률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NAV 대비 연초 이후 총 수익률이 9.3%였고 시장 가격 기준으로는 무려 16.5%였다고 하니까요. 이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영진은 당연히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우선 배당 정책. 높은 배당률 자체보다는 그 배당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즉 순투자소득, NII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 NII 커버리지가 낮다면 아무리 높은 배당을 발표해도 시장은 오히려 우려할 수 있습니다. 배당 삭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자산 운영 성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수익률이라는 숫자 이면에 어떤 자산의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있었는지, 실제 현금 흐름은 어땠는지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자산의 일시적인 평가 이익 때문에 숫자가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익률 지표를 해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장 가격 대비 수익률 16.5%가 NAV 대비 수익률 9.3%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현재 주가가 NAV에 비해 상당한 프리미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고평가 상태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높은 배당 수익률, 대략 11%가 넘는 수준인데 이걸 유지하거나 혹시라도 더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한다면 주가에는 꽤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고배당은 정말 매력적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NAV 대비 약간의 프리미엄 상태인데 이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혹시 더 확대된다면 그건 시장이 여전히 FSCO의 투자 매력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배당은 유지한다고 발표하더라도 NII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면 시장의 우려는 오히려 증폭될 수 있습니다. 또 NAV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혹은 부실채권 비율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현재의 프리미엄은 빠르게 축소되거나 심지어 할인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 압력은 불가피하겠죠. 결국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와 거래량 변화를 통해 시장이 FSCO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FSCO가 높은 배당 수익률과 비교적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결코 저평가된 상태는 아니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신중한 관점에서는 높은 배당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 지속 가능성은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NAV 대비 프리미엄 상태는 고평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국 실제 발표될 실적 데이터와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통해서 진짜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FSCO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시장 컨센서스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특이한 경우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FSCO 투자의 또 다른 어려운 점입니다. 보통 상장 기업들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고 실적 예상치, 즉 컨센서스를 내놓는데 FSCO는 그런 커버리지가 거의 없습니다. 주요 금융정보 사이트, 나스닥이나 핀텔 같은 곳을 찾아봐도 FSCO에 대한 컨센서스 데이터는 찾아보기 힘들죠. 폐쇄형 펀드, CEF라는 구조 자체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직접 발표하는 정보가 사실상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EPS나 매출 가이던스 대신에 회사는 주로 월별 배당금 지급 계획이나 자산 운용 성과 같은 지표들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7월과 8월 배당금을 주당 0.0678달러로 발표했는데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NAV 대비 약 11.1% 수준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7월 말 기준 NAV의 연초 이후 총수익률이 9.3%였다는 발표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수치들이죠. 아, 그렇군요. 애널리스트 커버가 부족하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없는 거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보 비대칭성은 투자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위험 측면에서 보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의 발표가 거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합니다. 투자자는 회사 발표에 매우 의존하게 되죠. 둘째, 실적 서프라이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로 서프라이즈를 판단하는데 FSCO는 그게 안 되니까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목표, 예를 들어 배당금 수준이나 NAV 수익률을 달성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객관적인 비교가 좀 어려운 거죠. 셋째, 투자 결정의 복잡성이 증가합니다. 외부 정보가 부족하니 투자자 스스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분석해야 합니다. 회사가 발표하는 보고서를 정말 꼼꼼히 읽고 과거 성과 추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NAV 대비 프리미엄 또는 할인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현재 약간의 프리미엄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펀드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의 평가 사이의 괴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평가 리스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거죠. 또 외부의 단기적인 컨센서스 변화 같은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회사 자체의 펀더멘털 지표, 예를 들면 꾸준한 배당 지급 능력이나 NAV 성장 추세 같은 것에 집중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FSCO는 꾸준한 배당과 견조한 자산운용 성과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가치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셈이고 앞으로도 회사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회사를 믿는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더 복잡하고 어려워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FSCO의 실적 발표를 분석할 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잘 달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 가이던스라고 할 수 있는 주당 순투자 소득 NII per share과 주당 배당금인 디비던드 per share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역시 배당 커버리지, 즉 벌어들인 NII가 지급하는 배당금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긍정적이라면 배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배당 커버리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체율 및 신용 포트폴리오 추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 지표는 역시 연체율, 딜링퀘시 레이트, 그리고 이자조차 못 받는 부실채권, non-accrual loans의 증감 추이가 되겠죠. 이게 바로 BDC의 신용 위험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잘 분산되어 있는지, 혹시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저신용 등급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등도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잠재적인 부실 위험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수익성 지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수익성 지표 중에서도 특히 순자산 가치, NAV의 변화를 꾸준히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AV는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의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NAV 상승은 펀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총자산 수익률 ROA나 자기자본 수익률 ROE 같은 전통적인 수익성 지표들도 함께 보면서 회사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도 평가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주주원원 정책의 업데이트입니다. 기존의 배당금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혹시 특별 배당금, 스페셜 디비던드를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것을 언급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리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오히려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5번째는 규제 및 거시경제 환경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입니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같은 곳에서 경영진이 향후 금리 변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또 금융당국, 예를 들면 페드나 SEC의 규제 변화가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기준이나 투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은 없는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회사의 대응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배당 커버리지, 자산 건전성 추이, NAV 변화,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외부 환경 관련 코멘트, 이 정도를 중심으로 보시면 FCO의 실적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FCO의 장기적인 리스크와 성장 기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네, 먼저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FS코가 물론 높은 배당 수익률이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리스크 요인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 리스크입니다. BDC 사업 모델 자체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같은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규제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BDC의 자본 적정성 기준이 더 강화된다거나 차입 한도가 제한된다거나 하는 식의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만약 경기 악화로 부실률이 증가할 경우 규제 당국이 충당금 설정 의무를 더 강화할 수도 있는데 이는 결국 FS코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리스크일 텐데요. 핵심 변수는 역시 금리 변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물론 FS코가 받는 이자 수익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동시에 돈을 빌려간 차입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증가할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양날의 검인 셈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닥칠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는 특히 FS코의 주요 고객인 중소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FS코의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부실 채권이 급증하면서 NAV가 하락하고 배당 지급 능력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경쟁 구도의 심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사모부채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경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이나 다른 대체투자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더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FSO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독점적인 딜소싱 네트워크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대출 조건은 차입자에게 유리해지고 대출 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FSO가 추구하는 매력적인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규제, 거시경제, 경쟁. 하지만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또 장기적인 성장 기회 요인들도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거시경제 변수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설적이지만 경기 침체기가 오히려 FSCO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시에는 전통적인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훨씬 까다롭게 하고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FSCO 같은 BDC를 더 많이 찾게 될 수 있고 FSCO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 앞으로 금리가 안정화되거나 오히려 인하되는 국면이 온다면 차입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개선되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더 증대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규제 환경 변화 역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BDC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중소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위에서 탄생한 것이거든요. 즉 정부의 정책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BDC 산업 전체의 제도적인 안정성은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 규제는 변할 수 있겠지만요. 세 번째, 경쟁 구도 심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FSCO가 가진 가장 큰 무기, 즉 모회사 FS 인베스트먼트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계속해서 잘 활용하고 강화해 나간다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우월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의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면 경쟁 심화가 오히려 FSCO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니까요. 결국 FSCO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는 단기적인 성과나 높은 배당률 같은 매력적인 요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리스크, 특히 거시경제 변수, 그중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부실채권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NAV가 크게 하락한다면 현재의 높은 배당은 지속 불가능할 것이고 투자 매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SCO가 가진 전략적인 강점들, 예를 들면 은행이 잘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에 집중한다는 점, 또 CEF 구조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FSCO는 오히려 더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결국 핵심 질문은 두 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 국면이 왔을 때 FSCO가 과연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고 자산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째,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FSCO가 자랑하는 독점적인 딜소싱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나아가 강화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죠.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있다면 FSCO는 단순히 고배당만 노리는 펀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까지 갖춘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FSCO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BDC로서 중소기업의 자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높은 배당을 추구하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또 모회사인 FS 인베스트먼트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쟁력, 그리고 최근 보여준 견조한 성과와 높은 배당 수익률 등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폐쇄형 펀드 CEF 구조와 사모시장 투자가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유동성 문제나 정보 접근성 문제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경기 침체나 금리 변화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또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경쟁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보 비대칭성 문제 등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자산 건전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연체율이나 부실채권 비율 같은 것들을 앞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 FSCO에 대한 투자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 나는 아주 달콤한 매력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여러 분석 포인트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투자 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한 조사를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한 본 콘텐츠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이슈워치, 다음 분석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